앞서 보신 대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민주당 윗선을 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후폭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어제 두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과 영장 기각 뒤 이성만 의원의 입장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돈봉투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거 제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캠프에 자금 전달한 거는 인정 안 하시나요? 예,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소양회가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진짜 부각되는데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변명하지 마세요, 이성만 의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50여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윤관석 의원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면했는데 자, 두 의원의 운명 엇갈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 증거인멸 우려라고 아마 보여지는데요. 네. 그 윤관석 의원은 지금 그 2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300만 원씩 돈 봉투를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는데 예. 돈을 지금 돌린 사람도 국회의원이고요. 네. 돈을 받은 사람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부인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아마 법원에서 보고 이거는 영장 발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성만 의원은 그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중간에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성만 의원이 부인을 해도 아마 그거에 대한 증거 확보가 이미 기록을 보니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증거 인멸 가능성이 윤 의원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 예. 이래서 아마 기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실형 가능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형이 나올 거냐 앞으로 재판에서 제가 볼 때는 윤관석 의원은 실형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법원이 볼 수가 있고요. 유죄가 나온다면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요. 유죄가 나온다면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예. 혹시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정도라고 판사가 보고 그렇게 그 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뭐 모두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유죄가 네, 네. 나왔을 예, 경우에 예, 지금 이야기를 예. 해주신 거고. 네, 맞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시작됐을 때 현역 의원에게 시작된 후에 이 구속영장이 좀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어떤 인용이 됐었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밝혀야 될 부분인 거죠. 네. 법원이 판단한 건 유무죄를 판단한 게 아니라 구속을 할 것인가, 구속을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여부이기 때문에 예. 저희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앞으로 제시해야겠죠. 지금까지는 주로 확인된 부분들은 녹음된 내용들이고요. 그 녹음된 내용들과 부가적으로 검찰이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법원에 제출한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좀 이후에 좀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예. 하지만 고민스러운 대목들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검찰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검찰이 저희 국회를 대기관이라기보다는 정파기관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분명히 있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판단한 부분들은 예.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이게 유무죄를 가른다라고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다. 아,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인멸에 우리가 아까 그 정유 의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저희 돈을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눠준 대상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동일 공간에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법원의 추정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하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뭐 구속 여부를 가른 거고 아직 기소도 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법원에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이 국정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뭔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증거 인멸을 할 게 없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무혐의라고 봐서 기각한 건 절대 아니고 예. 일단은 불구속 원칙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법원이. 그래서 불구속 원칙에 의해서 다른 증거들을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돈봉투 부분은 조금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흐름은 이것을 처음에 돈봉투를 기획한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것을 돈을 조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이 있죠. 예. 그다음에 최종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최종 수혜자가 있어요. 지금 단계를 보면은 기획을 한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것을 돈을 조달한 강대구 씨는 또 구속이 됐어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됐죠. 그다음에 돈을 전달한 사람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때 이 일종의 그 방탄 뒤에 숨었죠. 그래서 그 국회에서 부결이 돼 버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려면은 돈을 전달자까지는 이번에 이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20명의 현역 의원들. 받은 혐의를 받는 혐의를 받은. 예. 그 혐의를 받는 20명이 있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번 돈봉투 사건으로 최종 수혜자 예.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가기 때문에 이번에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은 상당한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의원은 이 검찰이 녹취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주장은 지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 일관된 주장이기는 합니다. 예, 예. 뭐 이성만 의원도 마찬가지고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일관되게 이제 본인의 의심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단순 녹취록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수사다라고 항변을 계속해서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방어권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윤관석 의원을 구속함으로써 검찰 수사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검찰이 얻고자 할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이 20명을 특정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20명 중 누구도 아직 소환하지 못하고 있죠. 예. 저는 아직 검찰이 이 명단을 확정짓지 못했다라는 추측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진들을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직접 불러서 조사도 했는데 일정 담당 이제 비서관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누구와 조찬 모임을 했고 누구와 식사를 했고 또는 누구와 만났는지를 통해서 이 의원들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죠. 의원이 워낙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관석 의원은 직접 나눠줬다라는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명을 특정하기 위한 중간 다리로서 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연관성 또는 직접적인 뭐 지시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명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검찰 수사의 내밀한 부분 저희가 깊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윤관석 의원의 신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10일 더하기 10일 최대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윤 의원을 상대로 이 20명에 대한 수사를 보다 깊게 이어갈 가능성 높겠어요. 아니 바로 시작할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20여 명은 거의 특정이 됐다고 보여져요. 예. 다만 지금 준 사람도 윤관석 의원도 부인을 하고 받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다 아니라고 발뺌을 할 테니까 그 검찰로서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소환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안에 이 윤관석 의원이요 마음이 이제 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본인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아마 집요하게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그러면 20명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즉각 저는 이제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뭐 해당 혐의가 맞다면 이 윤 의원의 심경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인데 네. 결국 이제 검찰의 칼날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돈봉투 의원 관련 녹취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뭐라고 말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아니 내가 그 영길이 형하고 나 지금까지 같이 있다가 막 들어왔어. 시장하고 영길이 형하고 나하고 넷이 밥을 먹고 비대위를 꾸려서 다시 전대를 하려면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상황에 대비해서 상의를 좀 해줘라 영길이 형하고. 정치기획수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정근 녹취록도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이름이 뭐 내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그냥 뇌피셜로 한 거잖아요. 자, 이번 검찰의 수사, 사실 어떻게 보면 종점, 이 정점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송 전 대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소환 일정 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 돈 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20명을 이게 줄소환하는 그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당장은 예. 왜 그러냐면은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영장이 그 기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20명을 줄소환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제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돈봉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혐의들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의 전 상공회의소 회장이 어떤 그 공금으로 8천만 원을 먹사연에 지원을 했다든가 예. 여러 가지 또 다른 혐의가 있고 더구나 지금 또 보좌관 그 돈봉투 사건에서 중간에 계속 등장하는 박모 보좌관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 소환도 임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소환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20명에 대해서 차례로 소환을 할 것이냐 그건 그 이후에 또 결정을 하겠죠. 이런 뭐 줄 소환이 이뤄질 것이냐 이뤄지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이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검찰 수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검찰은 예. 뭐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줄소환하려고 하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줄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줄소환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박기태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박기태 국회의장의 통장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받은 사람은 이 얘기를 자기가 받았다고 진술한 고승덕 의원만 처벌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이 줄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돈을 줬다라는 진술 하나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고 상당히 많은 압수수색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전 20명 다 부르기 어렵다고 봐요. 아니 20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예를 들면 특정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돈을 전환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게 돼서 네네. 한 명이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순간 검찰 수사는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검찰이 언제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전 그래서 확인 가능하다라고 검찰이 판단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불러서 소위 아주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예. 저는 검찰에 대해서요 좀 수사 형평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홍남표 국내임 창원시장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5억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이 조성됐다라고 캠프 관계자가 폭로했는데 2주 동안 아무런 수사도 안 해요. 그다음에 황보승희 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지금 수개월째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소환 조사를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최영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선출된 사람에 대해 시의원들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수사도 안 한 상황을 봤어요. 검찰이 민주당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뇌물 문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잣대를 대지 않게 되면 정치 수사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에 대해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형평성 있는 수사를 요구를 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혐의의 경중을 따져야지 무조건 이 형평성을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적이에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조직적인 사건이고 뭐 항보성의 위원회나 이런 건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네. 왜 그건 안 하고 여기만 하고 하는 것은 글쎄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2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어떤 딱 해서 혐의가 포착이 되면 그 사람만 부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검찰 조사나 여러 군데서 출입처 기록까지 해서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외교 그 위원장실에서 10명을 불러서 같이 돈을 나눠줬다. 그 윤관석 의원이 그 다음 날 또 10개의 봉투를 들고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다 돌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20명은 소환을 하면 같이 다 소환을 하지 그중에서 일부만 소환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실하게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 뭐 민주당은 조직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홍남표 성원시장 이야기는 5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금액으로도 이게 많아요. 예.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만 네네. 김연아 전 의원이 조직적으로 안 했습니까? 조직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예를 들면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렇게 여기는 조직적이다 아니다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는 억울하다는 말씀. 전당대회에서 현역 국회의원 20명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하고 예.
그 어떤 지역구 안에서 지역 당협 안에서 일어난 일하고는 사고는 다르죠. 뭐 각 입장이 다를 것 같고 지금 뭐 조직적이냐 아니냐, 죄가 있냐 없냐는 기소 후의 재판 과정 등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는 8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됩니다. 이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굉장히 그 이제 정점에 어떻게 보면 구속에 대한 그 정점에 어떻게 서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실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있고 돈 받은 사람이 누구 때문에 돈을 받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뇌물죄에 관련돼서 봤을 때요. 결국은 뭐냐면 그 김성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두 축입니다. 이 두 축이 지금 진술을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저는 구속될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이에요. 정말 개인적인 정말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이에요. 아직 영장을 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 생각이고. 근데 검찰에서는 영장을 그래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나서서 이걸 막으려고 할까요? 이화영 지사의 입을. 그만큼 그들도 이것이 얼마만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그 검찰에서는 단순히 이 대북 송금 사건 하나로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영장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백현동인데도요. 백현동도 잘 보시면 이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열었냐면 결과적으로 200억을 김인섭이라는 사람, 그 브로커로 알려진 사람이 요구했는데 그중에 절반인 100억은 정진상과 이재명, 당시 시장, 몫이었다라는 진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엮어서 함께 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봅니다. 것처럼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반론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백현동은 아직 뭐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워낙 오래돼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발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이 사실입니까? 법원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죠.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얘기하면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건 매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말을 다 믿게 되면 인권이 유린됐던 과거의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미세한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검찰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재판부 판사가 물어본 거예요. 변호사한테. 미세한 변화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북한의 쌍방울의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게 미세한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썼다라고 하는 옥진 서신 그 내용입니다. 2019년 필리핀에 가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더니 즉흥적으로 좀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니까 당신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변화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까지 내용이 나와요. 이건 사실 확인 안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검찰이 진술 조서가 있다면 공개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8월 8일 날 공개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8월 8일 날 공개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주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파장이 크겠죠. 그렇지 않고 변호사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한 내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진짜 작은 미세한 변화를 매우 당연한 유죄 추정의 증거로 활용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미세한 변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찰이 법원에게 그렇죠. 미세한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죠. 그게 뭐냐 이렇게요. 뭐 그 내용들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대로 오는 8일 재판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 중요하냐면은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화영 씨가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경 변화를 일으켰어요. 뭐 체념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래서 본인이 이 김성태 씨에게
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주선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본인의 옥중 편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네네.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변호인 서모 변호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변화가 있었느냐 하니까는 번복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한 변화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확인은 안 되지만 언론에서는 더 많은 걸 진술했다는 거예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차례에 거쳐서 직접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방북 대가를 달라고 한다는 보고, 또 하나는 벌써 100만 불, 200만 불을 보냈다는 보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고 했다. 그 또 하나 진술은 정진상 씨가, 이재명의 핵심 척거리인 정진상 씨가 이 방북을 추진해보라고 이하영 씨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8일 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지 이게 상당히 핵심이 되는데 왜 이게 할 가능성이 높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모 변호사를 그 이하영 그 씨의 부인은 해임을 하려고 했어요. 예. 검찰의 유화적이라고. 그런데 이하영 씨는 그것을 다시 재신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도 배석을 하고 8월 8일 재판에서도 배석을 합니다. 원래 변호사가 그대로 배석을 하는 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심경에 변화가 있다, 번복을 했다고 이야기했던 변호사가 배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신임을 한 이하영 씨가 거기서 기존의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또 다른 언론에 나왔던 그 두 번 보고했던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나올지가 지금 관중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일단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서 사실 언제 이게 회기 중에 할지 또 비회기 중에 할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에는 뭐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회기 중에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민주당이 대국민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장 실질 심사를 본인이 자진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뭐 회기를 빠르게 단축해서 종결시켜서 투표 자체를 안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가결을 시켜달라라고 호소를 해서 가결이 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이번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검찰의 영장 청구의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뭐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뭐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 그러니까 그 브로커라고 지목되는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죠.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일부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를 했던 김인섭 씨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성남시장 선거를 하고 나서 사이가 틀어져서 몇 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 일치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모신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뭐 200억을 달라고 했던 김인섭 씨의 얘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뭐 2명의 몫이라고 했다. 이거는 2명의 몫이라고 했을 뿐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추측성 발언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대표가 이제 앞서 이 회기 중에 보장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이제 실제 했는데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 대표 회기 중에 보장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떻게 할지 사실 회기 중 보장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걸 어떻게 지킬까요? 전 사실은 기대하진 않은데요.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뭐 대놓고 지금 그걸 어긴다? 과연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8월 8일 날 그 재판 때 어떤 진술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겉으로 보기엔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수사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 부인의 그 말을 따라서 또 번복을 해서 아니 전혀 이재명 대표 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번복에 번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미 번복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의 가치만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검찰은 뭐 그렇게 부담이 뭐 많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진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검찰에 그 번복했다라는 거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그 내용 그대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아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더 이제 죄는 옥죄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8월 8일 상황에 대해서는 그 검찰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솔직히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됐든 영장 청구에 있어서 검찰은 중요한 걸 이미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한 대로 국민들께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 이건데 말씀 주세요. 일단 8월 8일 날 그러니까 이하영 씨가 기존에 번복했던 진술을 다시 유지하는 정도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다시 부인하든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16일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이 회기 중이니까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권성동 모델을 이야기하거든요. 뭔가요, 그거? 권성동 의원이 그때 강원랜드 특혜 채용으로 이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처음에는 방탄 뒤에 숨었다가 나중에 임시국회 6월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 사이에서 7월 임시국회를 늦추자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야기해서 회기가 딱 끊어지니까 그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전략도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가지 않고 해결을 끊든지 해서 바로 가서 기각이 되는 것을 지금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고 가결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인데 가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선택지가 없이 무조건 체포동의안은 패싱을 하고 영장법원으로 간다. 그래서 영장법원으로 가서 권성동 케이스처럼 기각을 되는 것을 최대로 지금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미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셨잖아요.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걸 믿으셔야죠. 예를 들면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동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전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뭘 얘기하냐면 뭐 김영 투표를 이쪽에서 얘기했더니 뭐 김영 투표를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일부러 부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영 투표 누가 요구했냐면요. 국민의힘이 요구한 거예요. 작년 2022년 5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영 투표 추진하다고 얘기했고 정우택 의원은요. 법안까지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적어도 제1당 그리고 야당 상대당의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그런 선언을 했으면 신뢰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고 비판하는 건 정치를 제가 볼 땐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말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의 활동 기한이 9월 초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8월 말쯤 조기 종료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실체가 뭡니까 지금?
어떤 일단 상황이에요? 혁신위는 예. 뭐 당장 해체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다. 일단 혁신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발표를 하고 이제 끝내겠다라는 건데 그 절차를 조금 더 뭐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혁신위가 더 이상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소구되기가 힘들어요. 그건 냉정하게 직시를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혁신위가 출범할 때에도 사실 반신반의하는 시각들이 내외부적으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세운 혁신위이니 잘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발언으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김은경 위원장이 뭐 주말에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부 좀 취소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도 좀 내부적으로 자중하고 자숙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뭐 6월 말부터 출범해서 논의해왔던 내용들을 갈무리하고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 안에서도 이제 빠르게 그래도 해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혁신위는 다음 주 초부터 약 2주 동안 여러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일단 저는 혁신위가 혁신에게 부여된 역할만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부여된 역할이 뭐냐면 전당대회 민주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예. 당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 정도로 지금 포괄적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혁신위가 지금까지 한 어떤 최근의 방향들을 보면 네. 혁신이라기보다는 비대위에 가까운 정도로 예를 들어 발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까지 민주당의 어떤 흐름 과정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몇 가지의 중요한 제도가 무엇일까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담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공천 룰을 담을 가장 것이냐. 핵심적인 건데요. 예. 이게 쟁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과거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TF를 만들어서 공천 방안을 만들었는데 왜 그 결정된 방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이 분명히 있는데 전 이건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맨 초기에 혁신위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했었고 네. 혁신위가 구성이 됐을 때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권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상대권을 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전 그렇다면 혁신위가 공천안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 저 국회의원들은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본인들 입 스스로가 모든 내용을 담아서 정권을 주자고 얘기해놓고 이제 공천 방안을 담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 여론 자체가 왜 혁신위가 그것까지 손을 대냐라고 문제 제기하면 혁신위가 그걸 수용해서 안 하는 건 맞습니다만 네.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의원들 스스로가 혁신이 만들어서 정권 주라고 그래놓고 정권을 행사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 전 혁신위가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상식적이고 납득 가능할 만한 안을 담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공천에 대한 규칙, 룰 당연히 담아야 된다. 합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제일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를 실효성 있게 과연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원래 혁신이라는 자체가 그런 역할을 못해요. 못한다. 그런데 지금 김은경 혁신이는 여러 가지 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의 친명 비명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못합니다. 역대 총선 때마다 각 당의 혁신위가 다 만들어요. 만드는데 혁신위는 전체적인 대략적인 것을 짜는 거예요. 지금 김은경 혁신위도 보면 미래 비전 강화, 정책 역량 강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 인력 영입 아주 구체적인 것만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뜨면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예 이거 무시됩니다. 무시되고 그냥 새로운 공천 룰을 만들고 또 선대위가 뜨면 선대위가 공천관리위원회 거를 또 손대요. 이런 상황인데 특히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금 당 안에서도 비명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 공천 혁신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띄운 이 혁신이 좌초된다면 만약에 사법 리스크에 지금 혁신위까지 리더십에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휴가 마치고 다음 주에 복귀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노인회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죠. 그걸로 이제 혁신위의 이 최근에 설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좀 사과를 하는 방안도 고민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필요하다면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휴가 중에 단순히 뭐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거나 하는 방식보다 직접 대면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사죄를 드리는 게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논란을 수습하는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혁신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혁신위 내부적으로도 본인들이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로서는 직접 뭐 해체를 지시하거나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다만 이번 혁신위가 이제 당에 입힌 상처가 사실은 크고 혁신위가 내놓는 안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지도부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의 의원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가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제는 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이 사과를 하러 온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때리며 꾸짖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에 대한 혁신위의 해명도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다시 정쟁화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과는 어떠한 변명이나 사족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정성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나 또 노인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신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대한노인회장이 사진을 때리는 이런 행위 자체들도 정당성을 갖는가?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어른이시라면 저는 저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준엄하게 꾸짖고 적어도 우리 사회의 산업화를 이끌어 오신 분들의 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지위에 올라왔다면 그런 지위 위에서 정치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특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제1당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질타하시는 건 좀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나쁘니까 이런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잘못됐습니다만 대한노인회 회장님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저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걸 보고 영혼 없는 사과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 영혼 없는 사과쇼 맞죠. 저희가 볼 때는 그 혁신위원장은 이미 끝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혁신위원장을 혁신해라.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런 얘기고요. 혁신위원회가 성공을 하려면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깨졌으면 깨진 거거든요. 그럼 남은 거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혁신위가 앞으로 뭘 하든 말든 저는 그건 이미 다 끝난 게임이고요.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정상적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야 됩니다. 노인회장님한테. 두 분이 같은 의견. 예, 그래서 가서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개인 의견이고 네, 일단 개인 의견.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움직임도 지켜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야박하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김미경, 박성민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